저는 뭐 알 수 없는 우여곡절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추가로 뭐 한 지수가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보다는 적게 빠질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를 좀 먼저 맞았잖아요. 저는 뭐 매크로를 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매크로의 어쨌든 복잡성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주가가 그래도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근데 앞으로 얼마나 하락할지는 잘 모르는, 이런 경우에 좀 스마트한 펀드 매니저들은 종목을 많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한번 남아있다. 약세장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바닥 경기를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좀 이렇게 계속 충전하면서 좀 나가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투자 지혜를 한번 좀 지식을 높여보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잘 지내셔야 또 제가 매주 이렇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시 뭐 인플레 요 얘기가 조금 더. 아니 근데 사실 미국에서 중요할까요? 어제 그제 조금 좀 톤 앤 매너가 좀 바뀌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그렇죠? 확 바뀌었죠. 네, 확 바뀌어서 바뀌었고. 야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예. 인플레이션의 대응이 너무 강하고 이러다 경기 침체 세게 올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금리도 어쨌든 조금 뭐 약간 뭐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뭐 박사님께서 베어마켓 랠리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었죠. 그래도 아직은 뭐 금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그렇죠.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 이게 아직까지는 어제 증시까지는 뭐 이렇게 좀 신뢰를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시점은 뭐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는 금리 하락에 따른 단기 랠리가 좀 가능할 거다. 1월까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1월까지가 아니고 뭐 조금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뭐 11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달 진행될 수도 있고. 네, 이미 시작될 수도 있고 지난 금요일부터. 그래서 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론, 그리고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12월 금리 인상 폭, 뭐 자이언트냐 빅스텝이냐, 0.5로 확정이 되면 조금 내년도에 또 이제 12월 말에는 또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 2일 FOMC가 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된다면 그 어간에 지금부터 그 1월 말 어간에 좀 기술적 랠리는 가능할 거다. 연준의 속도 조절발 랠리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피봇의 정의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피봇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뭐 조금 기류가 바뀐 게 내년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약간 저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죠. 네, 일단은 점도표상으로는 뭐 2024년이 돼야 후년 연초가 돼야 피봇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이번 주 주말 현지 시간 28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세 개의 중요한 지표가 또 나옵니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좀 지겨워하실 만도 한 뭐 인플레 지표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 소비 지출, 영어로 뭐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연준에서 많이 본다는 거죠. 2주 전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CPI에 이어서 9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은 드는데 옛날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뭐 이게 연준이 중요하게 보니까 특히 근원 PC의 전월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지난번에도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실제로 미쳤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네. 1년과 5년 지표가 나옵니다. 이건 뭐 설문조사에 의한 일종의 소프트 지표인데 좀 그래도 연준이 신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또 금요일 날 나오는 세 번째 매크로 지표 중에 ECI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고용 비용 지수인데 이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상여금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포괄적으로 얼만큼 지불했느냐, 근로자들이 얼만큼 조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시하는데 이것도 연준이 굉장히 중요시하죠. 지금 어제 S&P 글로벌 PMI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 50을 깨서 뭐 49점 몇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서비스 부분에서의 미국의 고용 쪽이 식고 있다라는 쪽이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ECI 지표 고용 비용 지수가 떨어져야 연준도 좀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이래서 좀 속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된 3종 세트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뭐 세세히 뭐 얼마 0. 몇 퍼센트 포인트가 뭐 틀릴 거냐, 더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좀 아우르고 포괄하는 뭐 적당한 지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금융 컨디션 지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또 주식 시장까지도 어쨌든 포괄하는 아우르는 지표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좀 금융 컨디션 지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단기적 랠리는 가능하되 본격적 랠리는 조금 지연될 것 같다. 한 가지 더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랠리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뭐 베어마켓 랠리든 뭐 어떤 형태든 일단 그 번역을 하자면 이제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랠리라는 말은 좀 강한 어감이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이 상정하고 있는 만약에 기간으로는 1월 FOMC 정도 선까지가 랠리 구간이라면 반등의 구간이라면 그 폭은 어느 정도? 폭까지는 알 수 없죠. 한 15%, 아니 왜 그 15% 정도 볼까요? 아신다니까. 20%? 그냥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바닥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바닥 대비요? 연초 대비 사실 연초 이후에 지금 S&P 500 랠리가 나스닥 랠리가 한 6번 있었잖아요. 가장 큰 랠리가 한 15%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뭐 좀 방향성이 잡히면 조금 잔치 분위기는 또 금방 또 나올 수 있고 연말이니까 좀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위기. 한 20까지만 볼까요? 바닥에서 지금 한 5, 6% 올라 있잖아요. 이미 올랐죠. 그 10%라고 지금 4%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정도. 지금부터? 네, 그리고 바닥에서 한 15%. 좀 징징거려. 좀 올리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한데요. 알겠습니다. 한 20까지죠.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마켓께서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켓의 의중을 좀 잘 읽는 게 맥선 중요한 20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20까지 가는 걸로 제가 뭘 알겠습니까? 2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쥐어짜내서 쥐리를 들어서라도. 근데 지금 정말 코미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크로 시장에서,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가져 나온 이유는 얼만큼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왼쪽 보시면 인플레이션인데 이 점선이 4월 달 IMF가 전망한 거고요. 실선은 지난 10월 초에 전망한 겁니다. 연간 물가 전망인데 권역별로 나와 있죠. 가령 세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한 뭐 7% 정도 전망했는데 지금 8.8%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6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연초에는 4%대였어요. 그러니까 1월 전망 대비 올해 물가가 거의 2배
이렇게 6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오류를 범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4월 전망만 해도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죠.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은 GDP인데 마찬가지로 GDP는 물가 전망이 올라가면서 GDP 전망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런 인플레와 경기 전망의 오류는 낙관적 오류는 이제 끝난 것일까?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찜찜한 면이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릴 금융 컨디션 네. 이거는 경기는 적게 빠지고 물가는 제대로 빠져야 네. 그렇죠. 이래야 이제 소위 경기 연착륙이 좀 나와야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도 되고 그럼 시장이 좋죠. 또 시장도 뭐 경기가 조금 적게 빠져야 기업이익이 적게 훼손된다는 의미와 같잖아요. 네. 그래야 금융 컨디션이 또 유지가 되거든요. 경기 잡으려고 물가 잡으려고 경기가 완전히 경착륙을 하면 금융 컨디션 망가집니다. 네. 그러면 결국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뭐 잡으려다가 다 뭐 초과상관 불태운다듯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고난도 어쨌든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준이 아슬아슬한 절벽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 점선과 실선에 네. 그래서 그 안에 면적이 클수록 네. 클수록 저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 정프로는 또 그렇게 예,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빨리 망가지고 빨리 회복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오류가 또 있다. 12월에 이거 잘못 봤어. 심각하시다니까요. 몇 달 전에 본 거 우리 잘못했어. 그리고 또 올리면 네. 연준은 100bp 올려야 되고 2월에도 100bp 올려야 돼요. 그렇습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어떻게 상황이라니까요. 그 길로 한번 가볼래? 그래서 앞으로 275bp가 오른다. 네. 연준의 금리가. 네. 뭐 5.25나 5.5가 되는 거잖아요. 최종 금리가. 네. 경기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혼돈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수록 그러면 오히려? 빨리 화끈하게 빨리 빠지고. 그렇습니다. 네. 정프로는 그겁니다.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네, 그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건 싫어. 잔잔한 거 짠.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월가와 학계에서 팽팽한 논쟁이 있거든요. 네. 좀 인플레이션의 비관론 쪽은 물가가 천천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은 저물가 상황으로 복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레이 달리오를 비롯해서. 반면에 이제 긍정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론자들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정점 부근이고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로 더 빠질 거다 인플레가. 그렇죠. 네. 제 의견은 한 그 중간 정도입니다. 올해까지는 천천히 떨어지되 경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서 뭐 서비스업 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라든지 하지만 내년 들어가면 네. 경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냉하면서 위축되면서 인플레가 정말 바라던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날 거고 연준의 어쨌든 그 금리 인상의 동결, 피봇이 나온다. 네, 동결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 자원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망 혼란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의 어쨌든 패러다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태, 어떤 형태로든 조금 뭐 솔루션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좀 긴 문제다. 단기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닐 거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플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 시점에 대한 그래프 한번 봤고요. 다음 자료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네, 저는 뭐 지금 시장이 죽어야 산다. 결국 뭐 지금 정프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죽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죽어야 산 여자라는 영화가 골디혼 나오고 골디혼인가?
골디혼하고 메릴 스트립 나온 거. 메릴 스트립도 나왔죠. 여성분 아마 3분이 나왔어요. 저 정프로님 지금 김한진 박사님 나오실 때는 그렇게 좀 새길로 가지 마세요. 저 엄청 급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골디혼 얘기하는데 골디락스도 아니고. 죽어야 사는 여자. 죽어야 경제가 산다. 네, 이 차트는 뭐 두 번째 차트인데요.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PC 근원 PC 물가를 이제 같이 그린 건데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졌습니다. 근원은 이제 음식료나 에너지를 제외한 건데요. 근데 클리브랜드 연준이 지금 PC 물가 근원 PC 물가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물가를 9월치죠. 5.2%. 전월비로는 0.4% 전혀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지표도 예측했는데 또 안 떨어진다. 그대로일 거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잘 안 떨어진다라고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개인 소비 지출은 개인 소비 지출 자체도 반영합니다. 물가도 반영하지만.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결국 경기가 미국 경기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경기, 특히 지금 3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제품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경기가 꺾여야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연준의 속도 조절이 조금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의 지금 소비가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아직까지는 타이트하고 그리고 빚이 조금 늘고 있어요. 타이트하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임금이 안 떨어진다. 네. 그래서 ECI도 좀 안 떨어질 거다. 그런 거고 또 이제 그 소비가 느는 이유를 보니까 네. 소비자 신용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이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코로나 직전에 미국 사람들의 신용카드와 네. 또 리발빙,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 전체가 한 8,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 가운데 한 7,400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9,20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네. 저점 대비로는 24% 네. 신용이 증가했고 빚이 네. 그리고 코로나 직전 대비로는 거의 한 10% 정도 올라섰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빚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 문제지 곧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아직 높잖아요. 아직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10년물 금리가 아직 4%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소비자 신용은 좀 줄 거고 그리고 어쨌든 고용 지표도 실질 소비 지출이 물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에 실질 소비 지출은 사실은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계속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비 지출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초반에는 이 지표가 좀 내려올 거다. 그리고 시장은 뭐 선행적이니까 내려올 거를 좀 가불해서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퇴치를 하려면 고용, 신용, 서비스업 경기 특히 이 세 개가 이제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증시가 산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죽어야 산다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결국 S대 출신의 상우가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다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상우는 누굴까? 저는 연준이라고 봅니다. 경기 죽이고 물가 죽이고 다 죽고 그냥 중앙은행만 사는 거죠. 김 박사님 지금 오징어 게임 얘기하는데 왜 김프로님 가만 계시죠? 그건 정확한 예를 든 거잖아요. 정말 저는 이런 차별 대우는 저는 못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경기 연착륙과 물가 안정.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두 마리 토끼. 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연준이 어쨌든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그 조합점에서 주가의 어쨌든 반등 폭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주가의 좀 대전환, 강세장으로의 대전환 시기에 어쨌든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과 지금 보시는 금융 컨디션 지수, 금융 컨디션 지수는 뭐 IB와 뭐 여러 지역 연준이 다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카고 연은 금융 컨디션 지수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금융 컨디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와 통화 정책과 가장 지금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런데 금융 컨디션이 안정되려면 사실은 경기가 조금 버텨줘야 되고 경기가 워낙 망가지면 이게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인플레 지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래야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연준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고 이런 지점이 시장의 조금 대세 상승에 어쨌든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경기와 인플레, 금융 컨디션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숨바꼭질을 오징어 게임인지 숨바꼭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서로 이제 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좀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실 이제 박사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컨디션이다, 금리다, 뭐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연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연준의 정책에 관련돼서는 직전 6개월 동안 연준에서 김 박사님 말씀만 듣고 했으면 이런 사단도 안 났을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을 딱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반성합니다. 그치? 전 이제 김한진 박사님과 이제 제가 치열하게 그때 이제 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토론에 사실은 토론 자체만 보면 제가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현실은 김 박사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길게 뭐 예를 들면 내년 말까지 왜냐하면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10에서 15%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 다음에 경기가 더 세게 하락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내년 1월까지 싹 나와야 되냐 특히 S&P니 뭐 나스닥이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알 수 없는 우여곡절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조금 김 프로님 질문하셨던 조금 큰 흐름상으로는 추가로 뭐 한 지수가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는 있다. 미국 기준으로. 내년 1월 이후에.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보다는 좀 적게 빠질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를 좀 먼저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매크로를 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용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을 제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은 스마트한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매크로의 어쨌든 복잡성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위험하지만 주가가 그래도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싸지 않은 조금 싼 듯한 영역에 들어와 있는 근데 앞으로 얼마나 하락할지는 잘 모르는 이런 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휙휙 바뀌느냐에 따라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 이런 경우에 좀 스마트한 펀드 매니저들은 종목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PR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6, 7배 될 거고 또 뭐 기아차 이런 것도 한 뭐 자동차도 한 서너 배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금융주도 뭐 전체적으로 뭐 시가총액 대비 지금 자산 가치 이런 걸 비교하면 뭐 굉장히 싸죠. 맞습니다. PBR 뭐 0.5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로 돌아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서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보유하면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싼 종목이 이미 많이 지금 나와 있다 시장에. 그 얘기는 사실은 주가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확 쏠릴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네.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스템 위기, 그러니까 뭐 시스템 위기라는 게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아니라면 고점 대비 35% 정도 떨어지면 다 왔다. 코스피는 다 왔고 네. 다만 미국장이 다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좀 속된 말로 푸닥거리, 뭐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장의 조정이 어쨌든 그 극점 이 내년 1분기나 2분기 실적 시즌이 아닐까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한번 남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었다 놨다라는 거고요. 다 끝난 약세장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우여곡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후폭풍이거든요. 네. 지금 은행 시스템은 안정돼 있지만 은행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쨌든 파생 상품이라든지 조금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그 운용을 하고 있고 저금리에 시달린 뭐 영국 연기금이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줬지만 다른 나라 연기금도 레버리지 투자나 파생 상품 투자 혹은 파생 연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 자산 가격 중에서 국채라든지 환율 변동성이 크면 네. 마진콜을 당할 위험이 심지어는 연기금이 당할 수 있는데 네. 헤지 펀드나 어쨌든 일반 뮤추얼 펀드에서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안 잡히는 위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교란하지는 않겠지만 네.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기에는 충분한 위력이 있는 악재죠. 네.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기 그리고 연준의 피봇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 내년 전체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를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주가가 저점을 대바닥을 찍고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지금 주장하기에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부터는 싼 종목 사면 먹고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랠리 때마다 줄이고 조금 내년 상반기를 어쨌든 버틸 수 있는 레버리지는 끄고 종목으로 레버리지 끄고 위험 줄이고 PR 낮은 안정성장주나 조금 그 밸류에이션이 착한 성장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 전체 U자형의 바닥 경기를 좀 버틸 수 있는 네. 체력을 좀 이렇게 계속 충전하면서 좀 나가면 되지 않을까. 97년도, 98년도가 이제 IMF잖아요. 네. 목사님.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어라운드 한 25년 잡고 네. 2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생 20살 정도라면 지금 45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40 전에 있는 분들은 IMF를 몰라요. 그죠? 물론 이제 아버님 뭐 그 초중학생일 때도 뭐 경험을 하시지만 이게 투자자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조금 잘못 오버랩이 돼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97년도 어간에 한보, 기아, 우성, 건영, 청구, 우방, 뭐 혜태, 미도파, 그죠? 미도파. 뭐 이루 셀 수 없, 진로, 그죠? 네. 뭐 이루 셀 수 없는 기업들이 계속 부도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근하면 부도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때도 그 회사들이 재계서열 50이 40, 30이 안에 드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우리 환난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죠. 네. 저는 뭐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어쨌든 재무적 체력이 좋아졌고요. 뭐 외환 보이고 뭐
우리나라의 해외 대외 순자산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뭐 말이 안 되죠. 네, 그때 그 당시와 비교한다라는 것은. 근데 항상 경기 침체는 어쨌든 뭐 조금 예기치 못한 네. 그런 위험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지. 그리고 네. 그 위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네. 악순환. 네, 그런 어쨌든 재무적 어쨌든 금융시장에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 안 좋은 이슈들이 뭐 이렇게 작더라도 네. 이렇게 잔 펀치를 맞으면 경기는 뭐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은 얼어붙고 신용경색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중견기업도 어쨌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지금 벌써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계속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이렇게 시장을 밀고 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좀 경기 쪽에서 볼 필요가 있지. 네. 시스템 전체가 뭐 이렇게 큰 그 상황은 아닌 것 뒤흔들리고 같다. 네.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뭐 어쨌든 중앙 정부가 다 막아주겠죠. 막아주면서 대외적으로는 뭐 좀 어쨌든 큰 문제가 없게 만들 거고. 하지만 뭐 중국이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고 해도 네.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 경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내년도에 그렇게 큰 폭의 어쨌든 뭐 회복이 되거나 회복 조짐을 보이거나 이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아래쪽으로 더 위험성을 경기 위험을 키우는 네, 네.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물가는 잡히는 거죠. 네. 또. 네. 그 대신에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국가 신용 등급도 뭐 강등되거나 이런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CDS 프리미엄도 각국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내년도에 일어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나쁜 회사에 투자하는 건 극히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PBR을 좀 따져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IMF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조업체 위주로 개별 기업들이 그렇게 부도가 나면서 네. 한일, 상업, 그죠? 네. 강원, 충청, 충북, 그죠? 이게 다 부도예요. 예를 들면 장은, 그렇죠. 그죠? 장기신용.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종금사 다, 모든 투금사 거의 증권사들도 대부분. 뭐 고려증권이 고려, 동서, 그죠? 동서는 건들지 마.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한국 그때는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한국투자증권 아니었고, 대한투자증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삼투신 다. 네. 정프로는 여기서 또 가계부채를 많이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할 말을 하시네. 자,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제 또 장시장 저희 살펴봐야 되니까요. 염승환 이사 모시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